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강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도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위터도 개별 이슈 속에서 5%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니까요. 오늘 또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이게 베어마켓 랠리이냐 아니면 정말 뭐 조금의 나아지는 개선의 신호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장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뉴욕장에서 연결될 만한 이슈들 그리고 국내에서 실적을 비롯해 좀 점검해야 되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글로벌 증시가 어땠는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아시아권은요, 75bp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와 함께 또 베이징 봉쇄 우려가 번져 나가면서 밟히는 흐름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밀렸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무려 5%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됐죠. 홍콩항생도 3.5% 밀려났고요. 밤사 유럽권에서도 모두 하락 마감이 됐죠. 다만 뉴욕장은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수정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1% 이상 강세 확인이 됐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증시 분위기와는 반대로 진행이 됐죠. 국제유가 3.5% 떨어졌습니다. 중국 봉쇄 이슈 속에서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영향 받아간 거고요. 팔라듐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의 하락도 오늘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최후의 방역의 보루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베이징이었는데요. 베이징에서도 사실상 봉쇄에 돌입한 게 아니냐라고 시각이 나옵니다. 인구 350만 명인 차위양구에서 통제 지역으로 설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사재기 현상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결국 경기 하강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중국 봉쇄로 모든 공급망이 또 막히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발생하지 않겠느냐, 참 역설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봉쇄 이슈도 있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HSBC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우리 장에 좀 더 영향을 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정점에 달했다. 지금부터는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라며 비중을 줄여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쪽은 금융, 에너지, LNG다. 이쪽은 그래도 아직 순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차, 현대해상 등에 대한 목표가 등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목표 가격 등을 보고 있으면 지금 보유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가격은 아닐 것 같네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나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의 특징주들 짤막하게 보죠. 과매도 가능성이 유입되면서 올랐다라는 건데요. 국채금리 하락 속에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은 비교적 괜찮은 흐름 나왔습니다. 이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흐름이었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쪽 종목들 하락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베어마켓에서 방어주 역할을 해줄 거다라며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모더나나 노바백스가 모두 7% 이상이나 올라가는 흐름 나왔고요. 반도체 쪽은 AMD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씩 힘이 돼주네요.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모두 올랐습니다. 우리 장 반도체 단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에서 섹터 브리핑을 이어간다면 철강, 조선,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테마는 이겁니다.
철강 업종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섹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철강은 부족합니다. 1분기 생산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도 10.5% 1분기에 생산이 줄었고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브라질 등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고요. 일손 부족 문제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후파는 지금 이번 주 안으로 철강사와 함께 이 조선사가 협상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그렇게 밝혔죠. 그리고 강파는 24일에 이미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밖의 제품들도 계속해서 조금씩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업체들 일전에도 한번 정리가 됐었습니다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철강 쪽에서 감산 이야기, 가격 상승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조선주와 자동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선 섹터가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의주시해야 되죠. 사실 조선은 2021년 작년 하반기에 후판 가격을 무려 40%나 올렸습니다. 상당히 크게 올렸었죠. 그래서 조선 섹터는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내년도부터는 후판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어라는 계산이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조선 섹터에서는, 조선업계에서는 이번엔 동결이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 업계에서는 안 돼. 이번에도 톤당 10만 원 정도라도 올려야 돼 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고요. 만약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 이번에도 충당금 설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면 또 실적에 한 번 더 충격을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관심을 받고 주가적으로도 올라가나 했더니 이런 이슈가 또 불거지네요. 올해 조선 섹터 상승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 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률 현대중공업 50%에 달하고요. 외국인이 3월부터 해서 현대중공업을 판 날이 딱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MSCI 수급 이슈도 있다 보니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고요.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기자재 쪽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 선전했네. 근데 충당금 설정한다고 그럼 이제 이익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고 충당금을 쌓았고 밸류 부담을 느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 과정을 두고 태산을 넘는 중이다라는 증권가 비유도 있었습니다. 지금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충당금과 카타르발 2년 전 성과로 발주 리스크 계속해서 뉴스가 됐었죠. 카타르에서 우리 2년 전 성과로 하자. 조선업계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 상황. 이 리스크가 모두 다 과거에 있었던 저가수주 여파, 과거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큰 태산이고요. 조선업계가 태산을 넘게 되면 그래도 이제는 좀 평화로운 평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증권가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선업계 변동성 나올 거다. 왜? 충당금 부담이 있으니까. 하지만 후판 이슈가 모두 지나가고 난다면 장기 투자자에겐 지금의 변동이 나올 때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호황이고 후판 가격 인상분은 성가로 정가가 가능하고 충당금 보수적으로 적용한 업체는 그만큼 현금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KF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되나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 이슈가 부담이 되는 조선 섹터 조정시 되려 매수하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공감해 볼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강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좀 더 만연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현대차의 주가도 상승에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어제 현대차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우선은 한번 차트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현대차의 올 한 해 동안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듯이 상당히 1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었고 3월에 저점을 기록했었죠. 4월에는 좀 반등하나 싶더니 또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되다가 어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제 오후 2시쯤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어제 시장에서 결과를 보시면 현대차 말고는 다 빠졌습니다. 현대차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아차도 사실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현대위아는 러시아의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한 손실 우려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줄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상황에서 어제 4% 정도 빠졌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들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바로 실적이 되겠죠. 어제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표를 보시면요. 전년 대비해서 참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현대차의 매출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기아도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기아는 특히나 한술 더 떴다고 볼 수 있죠. 기아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한번 각각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글로벌 차량 판매가 9.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UV와 제네시스 같은 고가형 차량들이 잘 팔렸고요. 우호적인 환율 효과를 업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 전기차의 라인업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아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아 역시나 어제 엄청난 실적을 냈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SUV를 포함해서 레저용 차량의 판매 비중이 6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역시나 환율 효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인지도의 제고 속에서 제값받기 가격 정책 효과가 역시나 이 실적에 기여를 했고요. 또 차종별, 지역별 생산 조정으로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리스크에도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친환경차의 판매가 늘었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한번 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에 친환경차의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75%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 서유럽 쪽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서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테슬라가 1등입니다. 이 10%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기아차가 무려 8.7%로 2등을 하는 등 이렇게 놀라운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고 그리고 양사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앞으로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기아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모두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차량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난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환율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일부 지역의 봉쇄도 여전한 상황이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내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좀 입지를 증명하긴 했지만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에서 사실 환율 효과를 빼고 나면은 어떤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분명한 건 현대차, 기아의 이 차량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친환경차 라인에서 이건 좀 긍정으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차량용 반도체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중국 봉쇄 이슈가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또 자동차에 대한 시각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가나 안 가나 오늘 체크해 주실까요? 네, 가나 안 가나? 오늘 저희가 볼 종목은 UAM 인수위에서 2025년까지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배셀은 10%가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이슈도 저희가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또 전해드린 바가 있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때 저희가 민영 앵커가 관련주들을 좀 분류를 해줬었는데요. 저희가 4월에 진행했던 브리핑이었고 인수위에서 2027년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관련주들을 여러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UAM과 오늘, 이 자율주행 부분의 관련주들이니까요.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시죠. 네, 앞서 다뤄본 이야기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질문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부지런히 속도 내볼게요. 일단 뉴욕장 하락하는 듯 했는데 이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 우리 좀 이래저래 다 빠지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 상승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승에 흥분하지 말까요? 사실 이제 또 의외로 또 장이 좋으면 또 불안하더라고요. 시초가가 또 높게 형성이 되면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금요일 장이 워낙 미국 장이 안 좋아서 사실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다들 하셨지만 생각보다 아팠다던 게 이제 어제 좀 총평이었는데 일단 어제도 미국 장이 한 저녁 10시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다가 장 시작하고 이제 계속 등락을 거듭했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잘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상승이 유지됐다는 것보다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오늘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이제 뭐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오늘과 내일 정도의 탄력성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들뜨지는 마시고 항상 시장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에서 올랐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이 회복이 된다면 일부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시초가가 요즘에 높게 형성되면 되려 막 줄줄 흘러내릴까 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른 포인트에서 긍정으로 볼 부분들만 좀 짚어서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전략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 쪽이요. 중소형 철강주가 어제 또 살짝 들썩이는 흐름 보였었는데 뭐 시장에 눌려서 그렇게 큰 힘을 내지는 못했었고요. 철강주부터 짚고 조선 자동차 가겠습니다. 철강제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판가 전이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판가 전이가 잘 됨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지표죠.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지만 그래도 일부 원자재 관련된 그런 상승분에 대한 조금 이제 여파가 남아가지고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빠르게 판가 전이를 하고 있다는 걸 컨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차와 가전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판가 전이가 잘 되고 있고 조선 쪽은 또 이번 주에 협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반대의 뉘앙스를 지내겠죠. 이제 예를 들어 철강 쪽이 오르게 되면 반대로 조선 쪽은 떨어지는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조선도 생각보다 최근에는 이제 발주한 이제 선주로부터 생각보다 판가 전이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드립십 악성재고죠. 드립십 네트워크를 모두 매각에 성공했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이제는 어느 정도 반대적인 성격을 지닐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 일부로 좀 포인트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냥 공급과 수요가 잘 맞아서 이 포인트로 접근이 한다면은 일부 단기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하겠지만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1분기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2, 3분기의 실적도 좋겠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제치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중소형 철강사들 오히려 밸류 부담이 좀 적죠. 그래서 이런 저의 밸류 부담이 적은 포인트로 이제 좀 중소형 철강사들은 단기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과 같은 중소형 철강사들 비교적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고 조선사는 사실 저희 계속 얘기 나눠봤었잖아요. 현대중공업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조금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었고 지난주에 뭐 그러고 나서 현중이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 흑자 전환한 삼성중공업 뭐 흑자 전환 포인트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거 계속 뷰 끌고 갈까요? 근데 일단은 악성 재고가 날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보유자고 있는 현금 자산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다만 이제 지수와 좀 반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최근에 또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로 아직 테마가 죽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좀 강한 양봉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밸류 부담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보수적이지만 조금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고 있고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긍정의 시각은 지금 항상 안 주고 계셔요. 일단 조금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로만 하자, 기대 수익은 낮추자라고 의견을 계속 주십니다. 그건 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을지 체크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기존의 뷰 이어가시네요. 자, 그럼 자동차 강판 쪽은 철강업계에서 일단 인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자동차 업체들에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실적 잘 나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결국 이거 자동차 가격 올려서 다 회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실적 내용 한번 해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죠. 네, 뭐 설명은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코멘트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좋았습니다. 이제 이전부터 제가 뷰를 바꿨죠.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뷰를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많이 까서 이렇게 까도 되나 정도로 좀 깠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제 뷰가 바뀐 시점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대처를 잘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런 고급 쪽으로 이제 몰아줘서 이래서 많이 팔 수는 없지만 팔 때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현 차량을 판매를 함으로써 그래도 실적을 선방했다는 그런 말씀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릿고개를 잘 넘겼습니다. 보릿고개를 잘 넘기기 때문에 이때 성장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기 때 더욱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지수가 정말 밀려서 같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견고할 때는 역행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나 기아 둘 중에 어떤 기업이 좋냐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거는 기아겠죠. 이제 기아도 잘 나왔고요. 현대차도 잘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매수하시는지는 그런 본인의 판단이신 거고요. 저는 둘 다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현대모비스가 어제는 또 현대차가 좋지만 모비스는 좋지 않았는데 이런 판가 전이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종속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제 계열사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면은 현대차가 이제 오히려 판가 쪽으로 판가 인상으로 통해서 오히려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종속 회사니까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부품 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은 판가 전이가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모비스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또 부품주들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래서 종속 관계가 아닌 개별적으로 좀 강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한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까지 해서 좀 경쟁력을 가진 부품사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주 전이었죠. 그동안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셨던 자동차,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완전 긍정의 시각으로 뷰를 확 바꿔주셨는데 그 뒤로 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현대차, 기아 지금 뭐 일단은 기아를 골라주셨지만 사실 두 업체 모두 각각의 매력을 갖고 있으니 알아서 뭘 선택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집만 스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AS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롯데종밀화학이 그래도 그 2,0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는데
잘 올랐어요. 어제는 또 팜유 관련한 이슈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이전부터 뭐 실적 조금 있는 종목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만스 픽에서 나왔던 종목이죠. 롯데정밀화학 2번이나 언급이 됐었고요. 또 유니드도 수익률 좋았네요. 이 두 종목 AS 받겠습니다. 유니드에 대해서는 슬슬 조금 이익을 챙겨가자라는 의견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유니드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이제 좀 대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니드, 롯데정밀화학 마찬가지로 포인트 집어들였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 운영하는 사업 분야가 이제 이때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대부분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인트 잡았지만 이제는 또 시장이 좋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들에 대해서 수급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장이 사실상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시점의 초입 구간이기는 했고요. 이제 오늘 과연 유니드나 롯데정밀화학 둘 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제 유니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런 긍정적인 실적이 지수에 좋은 영향도 같이 받는지 여부를 오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뭐 사실상 이제는 매도 시점이 왔지만 뭐 한 번에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씩 꺾일 때마다 예를 들어 이제 양봉이 나올 때마다 파시고요. 음봉 때는 그냥 놔두시는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딱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했고 딱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고 그렇지만 항상 너무 환희에는 들뜨지 마시고 시장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과 유니드에 대한 AS까지 살짝 받아봤습니다. 이제 진만스펙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펙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생긴 큰 돈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면 사볼 기업들. 네. 제 또 별명이 네. 1억이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 한 로또 뭐 2, 3등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억에 손을 쥐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사야 될까? 앞서 저희 제작진이랑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장에서는 물려도 되는 종목을 그러니까 기본이 좀 탄탄한 업체들 우리가 누구나 아는 큰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어제 또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 게 있고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1억이 있으면 이제 1억료로 되게 유명하신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보릿고개 지났으니까 이제 심어야죠. 심고 이제 연말에 정말 크게 씨들을 늘릴 수 있는 대형주에 이제 그런 베팅을 좀 크게 하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있습니다. 항상 이제 항상 절망 때 환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이런 기업들에 정말 크게 베팅을 해볼 이제 그런 포인트로 세 종목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딘데요? 지금 초조하단 말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세 종목 가져와봤고 SK 하이닉스, LG전자, 그다음에 대한항공까지 세 종목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지수가 그렇게 밴드 상단이 아닙니다. 일단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 지금도 좋다고는 하지만 이제 내일도 좋을 수 있는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돈으로 사두고 밤에 이제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역사적 이제 저밸류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PBR이 1.2, 1.3 요 구간은 사실상 코로나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회사가 이렇게 낮게 포인트로 왔다는 거는 뭐 엄청난 정말 20, 30%, 40%의 엄청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돈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단기간은 1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고요. 12만 원이라는 게 증권가에서 보는 리포트와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시장에는 금리 인상된 리스크도 있고 외부적으로 노출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가를 짧게 잡고 그 목표가를 달성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좋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을 제시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전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각각 좀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면.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면 밴드도 하단이죠. 사실상 이제 어제 장에 정말 크게 밀려서 오히려 매력적인 포인트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LG전자는 가전은 원래 잘 팔아서 더 이상 가전 쪽의 호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전은 기본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장 사업 분야가 그래도 작년에 너무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빠져서 거품이 쫙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회사와
앞으로 돈 잘 벌 수 있는 회사가 같이 있는 LG전자,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뷰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밴드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한 10% 구간이죠. 한 단기 목표가로는 13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은 그래도 밴드 상단보다는 한 중앙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시아나 관련된 조금 이제 그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조금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항공기를 알아봤는데 너무 네. 비싸더라고요. 정말 외국으로 가려면 비싸고 티켓 값이. 네, 뭐 유류비가 비쌀 수도 있으나 뭐 이제 원유값이 비싸서 이런 부분들이 항공사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가 전이가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이제 국적기의 메리트는 훨씬 더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빠지지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3만 원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목표가는 32,000원, 한 8% 정도 구간이지만 짧지만 큰 돈을 썼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 타고 지나가다 봐도 이 종목명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에요. SK하이닉스, LG전자, 대한항공. 큰 돈이 생긴다면 지금 좀 마음 놓고 투자해보자라는 의견인데 궁금한 게 사실 이게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진만쌤 같이 호흡하시는 분들한테 그동안은 뭐 약간 테마성 이슈로 엮여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도 이제 이런 대형주로 좀 분위기 바꿔보자 이렇게 호흡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방송이라서 좀 점잖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어제 그냥 이제 어차피 지수는 하단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서 누가 더 대형주 특히 그렇습니다. 대형주들은 저점에서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점에서 잘 잡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하고 이제 밑에 있는 노란 톡방에서 이제 기사 받아가시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지수 흐름이라든지 기타 시장 흐름을 잘 보신다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항상 타이밍은 존재를 하고 그 타이밍을 제가 잘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투자뉴스 7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타이밍 싸움에서 저희가 승기를 조금이라도 많이 자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만쌤과 각 섹터에 대한 전략 그리고 1억이 생긴다면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